시작 가격이 299만원 인상?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페이스리프트인데 말이 됩니까?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갔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이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잠깐만, 투싼 어떻게? 우리 투싼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올 연말 최고의 신차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정말 뜨겁죠. 가격은 어떻게 나왔을까? 시작 가격이 299만원, 거의 300만원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올랐다,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냥 인상된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게 인상된 건지, 혹은 실질적인 가격이 난지, 이런 것들 살펴보고, 동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하고 비교하면 어떤지, 기능부터 옵션 모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에선 가격표가 뭐가 좀 단촐해졌습니다. 아니, 기존에 비해서 뭐가 좀 빠졌네? 디젤이 빠졌죠. 이야, 이건 좀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SUV라고 하면 당연히 디젤이었습니다. 가솔린 SUV가 미국에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아예 안 나왔어. 2015년에 조사된 결과를 봐도 국내 판매되는 SUV 절반이 디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젤 인기가 점점 급감해서 이제는 디젤을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스포티지가 6만 대 넘게 판매됐는데, 그 중에서 디젤 판매량은 2600대, 4.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이 점점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많은 차들이 디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타페 디젤 없죠. 셀토스 디젤 없습니다. 스포티지도 디젤이 없어지면 디젤이 남아있는 차가 기아에는 소렌토밖에 없고, 현대에는 투싼과 팰리세이드. 그러니까 이게 디젤을 한 회사에서 하나씩은 내놓고는 있는데 이거 없애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SUV에서 디젤 인기는 너무 줄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현대차 독일에서 5,800만 유로 87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게 왜 받은 건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차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2년 전 얘기예요. 그때 원인을 보면요, 보쉬, 델파이가 배출가스 조작하는 엔진 소프트웨어를 현대에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그걸 가지고 배출가스를 조작해서 2020년까지 21만 대의 차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속인 건 속인 건데 고의적으로 속인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얘기되면서 일부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표시된 양보다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벌금만 870억 원을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디젤은 그때 팔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도 나중에 언젠간 뒤통수를 맞는 엔진이라는 느낌이 들죠. 앞으로 팔고 뒤로 까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계속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디젤 신차를 내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앞으로 유로7 시대가 되잖아요. 유로7은 내년 중반부터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유로7은 질소산화물 배출 한도가 전에 킬로미터당 80mg이었던 게 60mg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RDE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주행 배출, 리얼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 에미션이라고 하는 이 RDE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훨씬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 디젤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젤 엔진을 볼 일은 앞으로 거의 없겠죠. 이게 뭐다? 가솔린 엔진의 미래다. 여러분들이 디젤 엔진이 지금 없어지네요, 사그라지네요, 야, 저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10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디젤 엔진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없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고, 가솔린 차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을 10년 후에 보시면 저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가격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고급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 갖고 알 수 있어? 지금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셋 다 고급이라는 얘기라서 알 수가 없다. 이거 모르게 하는 게 전략인가? 엄마한테 차 사줄 때는 제일 좋은 프레스티지 사왔어,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짓나?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가격은 2,836만원부터입니다. 가격이 기존에 비해서 299만원이나 올랐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두 바뀐 건데요. 뭐가 그렇게 바뀌었나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중요한 것, 여기 8단 자동 변속기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는 7단 DCT 변속기가 들어있었습니다. DCT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다 서다 반복할 때 울컥울컥거리고 승차감이 안 좋다, 멀미난다,
뭐 언덕에서 뒤로 밀린다, 뭐 등등등 수많은 얘기들을 나왔던 그런 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T라는 게 뭐길래 그러냐? DCT는 기계식 변속기예요. 폭스바겐이 DSG라고 하는 변속기를 내놨죠. 이걸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폭스바겐은 매뉴얼 변속기, 수동 변속기를 내놨었어요. 수동 변속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DSG가 나온 거야. 그 변속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걸 자동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동 변속기를 쓰다가 와, 변속이 자동으로 되네, 와 정말 좋네 라는 느낌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폭스바겐은 DSG를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자동 변속기는 품질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자동 변속기는 달릴 때 느낌이 약간 RPM을 웅 뜨면 속도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였어. 언제 가는 거야? 하고 웅 하면 그 다음부터 가속되는 느낌. 이거 혹시 아시려는지? 약간 우리가 보령 미션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때 당시 그런 거 있었어요. RPM만 올라가 차가 가속이 안 돼. 요게 일반적인 변속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DSG는 그런 변속기가 아니었어. 자동이긴 했는데 직결감이 정말 뛰어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동력이 계속 차에 공급되는 거예요. 가속 느낌이 뭉 하고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당시 보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폭스바겐 DSG 광고인데 애들 둘이 이렇게 앉아있죠.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아빠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흉내내는 겁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이렇게 변속하죠. 아, 이 친구는 아빠가 이렇게 변속한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렇지. 끊이지 않고 계속 가속된다는 거죠. 이때 폭스바겐 DSG가 전 세계를 감명시켰고 정말 많은 소비자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이 폭스바겐의 DSG를 능가하는 변속기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해서 DCT입니다. 현대가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울컥거린다는 평가를 들었죠. 사실 DSG 변속기하고 똑같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DSG가 됐든 DCT가 됐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듀얼 클러치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듀얼 클러치 차를 타요. 저는 PDK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 차를 타는데 근데 이것도 듀얼 클러치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연비가 우수합니다.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라고 해서 미끄러지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유체 두 개의 선풍기를 놓고 한쪽에서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동 변속기는 뭐다?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자동 변속기는 뭔가 헛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 이 DSG 변속기, DCT 변속기,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변속이 조금 더 직결감이 있고 빠릿빠릿하게 변속되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 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라든지 고성능차로 넘어갈수록 DCT 변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내 차가 스포츠카는 아니잖아.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DCT 변속기를 넣은 것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장점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최신 자동 변속기 8단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다들 원했는데 그걸 투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안 넣었습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에 DCT 변속기가 여전히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그 변속기가 스포티지에도 들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포티지는 어쩐 일인지 깜짝 쇼를 하듯이 이렇게 자동 변속기를 넣어주고 마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자동 변속기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프레스티지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나? 기존 스포티지 프레스티지는 정말로 깡통이었습니다. 왜냐면 스포티지라는 게 정말 사용해야 되는 폭이 넓었어. 카쉐어링이라든지 이런 소카,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짐을 옮긴다든지 이런 플릿마켓에서도 스포티지 말고는 대안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를 저렴하게 만들었어야 됐어. 깡통은 말 그대로 깡통. 시동 걸 때도 열쇠 꽂아서 이렇게 시동 걸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컴팩트 오디오 이렇게 생긴 시계만 나오는 거 요거 어떻게 타? 요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기본화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빨간색 부분 여기 ADAS 부분을 보면요, 기본 차량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예요? 버튼 누르면 알아서 앞차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정차까지 됩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 앞차 가고 나면 재출발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길에 정말 막힐 때 차 몰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레이더도 들어가죠. 카메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급 제동 같은 것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 훨씬 안전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이라든지 차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 들이받지 않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번에는 교차로 대항차 그리고 정면 대항차의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꽤 신경 쓴 거죠.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2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 핸들이 빡빡하게 BMW 핸들 같아. 정말 손 안 대도 차로를 딱 따라가고 이 고속에서 딱 안정성 생기고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2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도 있습니다. 핸들 전체에 센서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센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운전하다가 자꾸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뜹니다. 경고가 뜨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너무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센서를 달았기 때문에 손만 얹어 놓으면 문제없이 계속 간다 라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차로를 넘어가거나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데 내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전에는 삑삑삑삑 소리가 차 안에 났었죠. 격 떨어지기도 하고 차 안에 탄 사람들이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라면서 잔소리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진동으로 부르르 핸들만 떨어지면 운전자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도 있겠죠. 물론 소리도 같이 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전방에 센서가 들어왔다는 거죠. 후방 센서도 없는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후방 센서도 아니고 전방 센서가 기본이라니. 야, 이건 고맙다. 소화기, 뭐 이건 소화기는 원래 있어야 되니까. 저희 모카 소화기는 이렇게 예쁜데 모카 소화기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외장을 보면요,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깜빡이 이 부분은 벌브예요. 어쨌든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를 딱 봤을 때 지금 가장 기본 모델하고 굉장히 고급 모델하고 외관에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좋죠. 이건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해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차라는 건 원래 달리는 광고판이잖아요. 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오, 저 차 좋네, 와 저거 나도 사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 차가 좀 저렴한 옵션을 샀다고 해서 외관이 후져 보이게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차 이미지를 깎아먹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일즈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아무리 깡통이라도. 그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샤크핀 안테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샤크핀 안테나가 여기 얼마일까? 근데 기존 모델에는 이거를 뺐습니다. 이걸 빼고 안테나를 돌려끼게 만들었어. 돌려끼는 안테나 너무 불편하죠.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마다 이걸 빼야 돼. 물론 내가 빼지 않고 저기서 빼주시면 그분한테 미안하지. 그분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이거 조금 잘못하면 기계식 주차장 들어갈 때 부러집니다. 돌려끼는 건 좀 문제 있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장에서 또 바뀐 게 있죠. 1열 열선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고맙죠. 겨울철에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없으면 조금 섭섭합니다. 직물 시트는 없고 기본부터 인조 가죽 시트라고 하네요. 편의사양도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버튼 시동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거 기본 돼야죠. 기존에 열쇠 돌리는 거 요건 좀 말이 안 된다. 후방 모니터 이것도 기본이 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뒤쪽에 모니터 없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차에 접촉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접촉사고 나는 것에 비하면 후방 모니터 필수죠. 필수. 에어컨에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컴팩트 오디오라고 해서 요 시계만 나오는 거 요거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좀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고 하는데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가 이만한 게 있는데 여기 내비게이션을 안 넣어줬어. 그럼 이거 못 땄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님 폰업? 여러분들 당연히 폰 있잖아요. 그 폰을 무선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폰을 연결해서 맵이 여기 나오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데도 문제없다. 노블레스라고 해도 이거 깡통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정도면은 299만원 인상?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실질적인 가격 인하다 까지는 안 되나?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모델은 노블레스입니다. 3,195만원부터네요 지금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하고 가격 차이는 359만원이 납니다. 359만원이면 뭐가 얼마나 좋아졌길래 359만원이야? 그게 그 금액을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코너가 나왔을 때 알아서 차 속도를 줄여서 좀 감속해서 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가면 속도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가속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라고 할 수 있는 HDA1도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끝나누기 아닙니까? 이거 깡통에도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넣어줬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깡통에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다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내비게이션 기반을 어떻게 넣죠? 그래서 여기서 급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거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둥글러진 그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모델에서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자체가 4.7인치 작은 디스플레이를 넣고 약간 좀 보기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계기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그런 것들로 바뀐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CCNC가 되니까 음성인식도 됩니다. 말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돼요. 음악 스트리밍 됩니다. 지니, 멜론 이런 것들 돼요. 유튜브로 모카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LGTV라든지 이런 것들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나는 생전 볼 일이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게 어디야. 오디오도 조금 더 좋아집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스피커만 바꾸는 것 같진 않고 스피커랑 앰프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비춰집니다. 기본은 6개 스피커에 불과한데 크렐 오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8개의 스피커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서브우퍼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제가 오늘 들어봤더니 이거 업그레이드 할만하다, 사운드가 훨씬 좋다, 정말 기존에 있었던 스포티지하고는 격이 다른 사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디오를 들어보고 이걸 옵션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이 크롬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패드 프런트 가니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사소한 그런 가니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지금 크루즈 컨트롤 조금 좋아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추가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좋아졌다, 계기판 조금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CCNC 요 가격이 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359만원이다? 조금 비싼 면이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블레스까지는 가야 오디오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HUD도 선택할 수 있어요. 디지털 키 2도 선택할 수 있고 서라운드 뷰도 여기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노블레스 정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시그니처는 노블레스보다 265만원이 더 비싸서 3,460만원이 됩니다. 265만원 올랐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그다지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3,460만원이 됐지?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봐야죠. 일단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요거 진짜 중요한 기능인데, 왜냐면 IIHS에서 계속 헤드램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스포티지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푸어를 받습니다. 왜냐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는 성과가 좋은데 MFR, 이 반사식 헤드램프를 사용하는 건 성과가 나빠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한다 이러면서 푸어를 계속 받았는데 시그니처부터 프로젝션 LED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밤에도 좀 잘 보이게 되는 헤드램프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걸 그래비티에만 넣어줬는데 아니 그래비티 몇 대 판다고 거기만 넣어줘. 그리고 앞뒤에 LED 깜빡이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앞뒤에 LED DRL을 넣지만 거기에 LED 깜빡이는 넣지 않았어요. 이걸 너무 안 해줬었다. 드디어 됐네요. 다이내믹 웰컴 램프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어떤 것이냐면 차키 언락 버튼을 딱 누르면 차 앞에 램프가 이렇게 슉슉 부르륵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 밖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만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머니에 차키 넣고 차키를 꺼내지도 않잖아요. 차에 가까이 가서 손잡이에 손을 넣고 열면 그냥 열리잖아. 근데 이렇게 손잡이에 손을 넣고 열면 다이내믹 웰컴 램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 웰컴 램프는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작동 안 되고 이거는 오로지 내가 밖에서 딱 이렇게 잡고 내가 보는 위치에서 딱 눌러야지만 켜집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웰컴 램프는 그냥 가까이만 가면 알아서 웰컴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굳이 내가 눌러야 되죠? 웰컴이면 내가 가면 웰컴 해주는 게 웰컴이지, 나 웰컴 해줘? 이러면 웰컴입니까? 그게 엎드려 절박이지? 이건 빠르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개등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안개등 사라졌었죠. 다시 돌아왔네요. 안개등이 이렇게 세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와, 요거 굉장히 독특하다. 헤드램프가 세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등도 세로로 만든 것 같은데 특이합니다. X라인에서는 이게 가로거든요. 요거 세로, 요게 이렇게 검은색 라인하고 요걸 맞추기 위해서 세로로 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실내에 보면 우드 그레인 가니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드로 바뀐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보기에 그냥 그래요. 굳이 이것 때문에 바꾸실 분 있다면 요거는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 프리미엄 인조 가죽 시트가 여기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인조 가죽인데 뭐가 프리미엄이야? 가죽 중에서 프리미엄은 내가 이해하겠다. 인조 가죽 중에 프리미엄은 뭐지? 제가 보고 오긴 했는데요. 지금 가죽 시트 옵션이 들어있어도 군데군데 보면 시트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인조 가죽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가죽색은 조금 어두운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브라운은 아니어야 된다. 왜냐면 브라운으로 하게 되면 인조 가죽이라는 티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손잡이 부분도 브라운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이 도어 트림이 브라운으로 바뀌게 되면 생 플라스틱의 티가 너무 많이 나요. 플라스틱 위에 우레탄을 씌워놓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두운 색으로 이 소재가 뭔지 잘 모르게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회색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을까? 회색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인테리어는 검정색하고 브라운밖에 없는데 브라운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어요. 검정색이 훨씬 낫다. 회색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회색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갑다. 드디어 나왔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약간 별물처럼 툭 튀어나온 게 조금 목의 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스포티지에만 없어서 족보가 좀 꼬였죠. 왜냐면 셀토스는 있거든. 그리고 위에 소렌토도 있어. 근데 왜 중간에 있는 얘만 없냐 이러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드디어 넣어줬네요. 기아 디지털 키 2도 들어옵니다. 디지털 키 2는 아시겠지만 핸드폰 닫고 들어오면 알아서 열리고 알아서 시동 걸 수 있는 거, 이거 꼭 필요하죠.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세상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작동시킬 거면 이걸 눌러서 바로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 로그인하시려는 건가요? 라면서 알아서 자기 사용자 이름을 등록하는 화면이 딱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등록하게 되고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알아서 그 사람 세팅으로 쫙 바뀌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문인식 시스템은 정말 의미 없다. 자,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야? 265만원인데 265만원어치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 근데 갑자기 3,46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소렌토랑 가격 차이는 100만원. 아이씨 뭐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라인이라는 트림이 있죠. X라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높은 트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디자인 패키지예요. 기존의 그래비티라고 했던 게 이제 X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명칭이 바뀌게 됐죠. 앞으로 소렌토라든지 기타 등등 기아의 모든 자동차들이 다 그래비티 대신에 X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페이스리프트든 연식 변경을 하면서 아마 바뀌게 될 걸로 보여져요. 해외에서는 원래부터 X라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오프로드 트림으로 좀 새롭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일하자라는 차원에서 모두가 X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X라인 전용 외장 디자인, 인테리어, 휠도 다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가격은 3,590만원. 더 올라. 근데 저는 X라인하고 일반 모델이 나란히 있는 걸 보면 일반 모델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X라인이 뭐가 다르냐? 일단 그릴 부분이, 일반 모델은 그릴이 가로고 X라인은 그릴이 세로예요. 일반 모델은 아래쪽에 이렇게 검정색 띠가 있는데 X라인은 검정색 띠가 없고 여기 이렇게 에어댐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X라인은 크롬 부분이 다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샤크테일이라고 얘기하는, 샥스핀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이 이제 블랙으로 바뀌는데 요건 블랙인 게 꽤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크롬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최신차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는 이걸 블랙으로 다 이 크롬 딜리트를 전체를 다 하는 게 X라인인데, 그런데 그 X라인 배지는 크롬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X라인 배지를 딱 붙이면 크롬이 있는 거야. 그걸 다 없애려고 X라인을 붙였는데 요걸 붙이는 순간 크롬이 생기니까 요건 좀 안 맞지 않나? X라인 배지를 블랙으로 했어야지. 여튼 지금 여기 보이는 크롬을 다 딜리트, 검정색으로 다 바꿔놓으니까 단단한 최신 자동차 느낌이 들고, 미국에서도 이런 자동차가 훨씬 더 인기라고 하죠.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더 스포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클래딩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 기본 모델이 원래 유광이거든요.
유광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X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무광으로 바뀝니다. 좀 이상하죠? 반대여야 될 것 같잖아. 보통은 싼 차가 무광이고 비싼 차로 가면 유광이 되잖아요. 돈을 더 냈는데 유광이 무광된다. 요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 자, 그래서 풀옵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1.6L 터보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에 사륜구동 넣고 가죽 시트 넣고 빌트인캠 넣고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4,218만원이 됩니다. 아, 너무 비싸다. 너무하지 않나? 기존 시그니처 풀옵션 대비해서 405만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올랐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X라인이 있죠. X라인 풀옵션은 4,258만원이 됩니다. 시그니처 풀옵션에 비해서 4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합리적인 것 같네. 이럴 바엔 하면서 X라인 풀옵션으로 확 가버리는 거구나. 아, 이 참. 2.0L LPG 풀옵션 가격은 4,060만원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무려 4,800만원이 됩니다. 4,800? 물론 이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전이고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4,600 몇십에서 4,700 정도가 될 텐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이 만만치 않다. 스포티지가 5,000 줘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건가? 와. 자, 그러면 투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투싼하고 비교하면 어느 차가 더 좋은가, 어느 차를 선택해야 되나, 요걸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본 모델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투싼이 65만원가량 저렴합니다.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비싼 차가 됐어요. 투싼은 7단 DCT를 달고 있고 스포티지는 8단 자동을 달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투싼이 더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기본이 이렇게 기동식이에요. 뜩뜩뜩뜩 변속하는 거죠. 근데 투싼은 이렇게 전자식 변속 칼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훨씬 좋네. 그리고 LED 전방 깜빡이를 갖고 있어요. 전방반. 2열에 USB 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스포티지는 2열에 USB 포트를 빼버렸어? 그리고 투싼이 정말 좋은 점, 지문 인증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자, 아니 이걸 왜 기본부터 넣었죠?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에서 요거 빼서 단돈 5만원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이걸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포티지가 더 좋은 점은 뭘까? 스포티지는 1열 열선 시트가 기본 모델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부터 들어가죠. 정말 중요한 거죠.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들어갑니다. 수화기 들어가고요. 이건 뭐 법적인 거니까. 지금 기본 옵션을 놓고 봤을 때 기본 옵션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냥 스포티지를 사는 게 답입니다. 투싼을 선택하면 큰 실수하는 걸로 느껴져요. 만약에 기본 모델을 살 거면. 변속기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 차이가 너무 큽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차하고 있는 차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만약에 투싼에서 비교를 하겠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트림을 하나 올려야지 요 비슷한 급이 된다. 반면에 가솔린 풀옵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싼이 4,013만원이고 스포티지가 4,218만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205만원이나 더 나네요. 200만원이면 투싼 사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옵션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디젤 모델을 과감하게 없애고 8단 자동 변속기를 과감하게 도입했고 그러면서 드라이빙 경험을 한층 더 부드럽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죠. 기본 트림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진동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넣고 이런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도 기본 옵션에서 큰 차이를 보면서 확실한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올해 연말 들어서 신차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투싼과 스포티지 중에서 어떤 모델이 여러분들한테 더 적합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즘 들어서 여러 차들이 등장했잖아요. 르노 그랑콜레오스라는 차도 등장하고 KGM 액티언이라는 차도 등장했는데 이 차들이 3,400만원대거든요. 그리고 기아 소렌토라든지 현대 산타페 가격도 3,600만원부터 시작해요. 지금 스포티지가 프레스티지는 2,800만원대로 저렴하지만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 3,460만원이 되거든요. 이러면 위급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이러면 위급 사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뭘 사야 되는 거야? 정말 알 수가 없네. 지금 국산 준중형, 중형 SUV 시장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스포티지까지 신형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또 다른 국산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끌